돈에 미친 언니, 돌아버린 언니, 돈 언니 경제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열매님이 없이 저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자산이 말 그대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아마 everything rally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자산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 재밌는 거는 방향이 다 조금씩 다른 데를 보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경제 관점에서 주식은 뭐 경제는 뭐 침체는 아닐 테니까 연준이 금리를 좀 더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은 경제가 또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고 금은 또 이것도 저것도 불안한데 물가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른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보면 이게 조금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인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뭐 해석이야 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1대 3, 2대 1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오르고 있는 것이 약간 조금 찜찜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더 오를 것 같아. 지금이라도 이거를 더 투자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든 게 오르고 있는 게 못 오른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의 이유는 뭘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캐치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을 좀 짚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못난이 삼형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못 오르고 있는 세 가지. 제가 이렇게 시장을 한번 보니까 혼자 역주행한 것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프랑스 채권, 두 번째는 일본 엔, 그리고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오를 때는 다 각자의 이유로 특히 오를 때는 이거는 이것대로 오르고 저건 저것대로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오르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못난이 삼형제들을 보는 게 오히려 시장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프랑스 채권 금리예요. 오늘은 차트를 조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일부러 조금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10년물 금리인데 올해부터 좀 내려왔다가 최근에 올해 여름부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고치를 좀 뚫고 내려오기도 했네요.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여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유럽의 중앙은행, 저희가 ECB라고 하죠. 유럽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지만 내리고 있고 미국마저 기준금리를 내리면 글로벌하게 금리는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도 들립니다. 하지만 프랑스 채권 금리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아마 뒤에서 유럽 채권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좀 다룰 만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프랑스는 경제 규모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요. 탑 수준이에요. 그리고 GDP 대비해서 정부 지출도 60%로 원탑입니다. 경제 전체가 정부 지출에 너무나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더 큰 문제는 성장률이 국채금리를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갚아야 되는 이자죠. 이자 부담이죠. 정부 입장에서 국채금리를 내가 5%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매달 5%씩 은행에 이자를 내야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장률이 이거를 밑돌고 있다? 이 얘기는 월급을 벌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1%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채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3% 중반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보다 이자가 훨씬 더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국채가 좀 되게 큰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국채 발행 잔액이 3조 달러가 넘어요. 한국의 GDP 대비해서 한 2배? 되게 크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나오는 돈들이 지금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 금리도 오르고 있고 유럽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프랑스 국채를 투자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독일의 국채를 투자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거 돈 어디다 좀 빼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미국 주식으로도 가고, 그래도 주식을 하기에는 국채랑 주식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럼 금을 좀 사볼까? 금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사이즈로 보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이 대부분이죠. 뭐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채권들도 많이 사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식보다 시장 사이즈가 큰 게 바로 채권입니다. 우리 시장 사이즈를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채권 사이즈를 한번 보자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좀 서치를 하는 편인데, 한번 보시죠. 시장 사이즈 보시면 그냥 구글에 본드 마켓, 본드 스탁 마켓 뭐 사이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 겁니다.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본드 마켓이 제일 커요. 145조 달러. 145조 달러로 제일 크고, 주식은 뭐 지금은 주식 시장이 더 올랐으니까 조금 역전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채권이 가장 사이즈가 큰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채권이 그렇게 컸어? 예, 채권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들을 볼 때 저희가 금리 얘기도 많이 드리고 주식 얘기도 많이 드리겠지만, 시장 사이즈가 상당 부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채 시장이 중요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가 드리겠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나온다라는 거, 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결국은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에는 길게 보면 좋지 않습니다만, 요 국면을 잘라서 놓고 보면 이 돈 그럼 어디로 가? 주식으로 가나? 금으로 가나?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구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못난이 삼형제 한번 또 짚어볼까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못난이 삼형제는 바로 일본엔입니다. 이번 주에 여자 아베, 좀 타이틀을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되면서 엔화가 150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엔화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엔화가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번 같이 보시는 것처럼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총리가 선출되면서 엔화가 이렇게나 폭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본 총리 중에 이름 아는 분,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역사에 해박하신 분이라면 줄줄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머리 기신 분의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굉장히 오래 최근에 하셨던 아베 총리,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일본 총리분들 이름을 그렇게 줄줄줄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억에 안 남다라는 것 자체는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재임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는 그냥 일본은 그런가 보네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책이, 한 총리가 나 이런 정책을 하겠어라고 하면 굉장히 뚝심 있게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총리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어떤 총리라고 하더라도 뚝심 있게 계속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기는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길게 하시기도 했지만 이름이 붙은 정책을 굉장히 뚝심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베의 세계의 화살. 뭐 이거는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아마 뭐 한 편을 좀 다뤄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일본은 경제가 30년 넘게 불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가 딱 되고 나서 일본 경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보자라고 했던 게 세계의 화살이고, 일단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푼다. 그리고 환율을 굉장히 약세로 끌어올려서 수출 기업들에게 활력도 불어넣고, 그리고 물가도 한번 뛰어보자라는 게 이제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이었는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예, 1차로 엔화는 랠리를 보였고 요 되게 긴 기간이죠. 한 3년이 넘네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엔화는 어느 정도로 약세로 갔나요? 80에서 120이 넘는 수준까지. 몇 프로인가요? 예, 50%입니다. 주가가 50% 올라도 되게 큰 건데 환율이 50%? 저희 지금 1,400원이잖아요. 여기서 50% 오르면 예, 700원이잖아요. 2,100원입니다. 예. 좀 원달러 환율이 2,100원. 여기서 2,100원 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갔고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좀 좋아졌었어요. 좋아졌었고 지금 이 여자 아베 그 아베를 조금 아베의 정책을 좀 이렇게 따라가자 한번 리메이크 해보자라는 기치를 삼고 있는 총리가 새로이 선출됐기 때문에 엔화도 아까 맨 처음 보셨던 차트에서처럼 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주식 측면에서 저희가 뭐 엔화를 이렇게 직접 트레이딩 하실 게 아니라면은 주식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이걸 가지고 나와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를 뜻합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만약에 구글에서 쳐보신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1번 연관 검색어에 나올 정도로 엔화는 금리가 낮고 통화가 계속해서 약세였기 때문에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통화였었어요.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되게 좋은 조건은 금리는 계속 낮고 환율 가치, 내가 돈을 빌린 통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로 갈 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1,000원을 빌렸는데 1,100원, 그러니까 달러로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적은 금액을 갚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컨셉이랄까요. 그래서 이 엔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건 물론 이 총리 새로 선출된 총리분도 그리고 세계의 화사를 주창했었던 아베 총리도 내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돈을 풀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거 세계의 화살 이런 정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돈이 나와서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쫙 풀리면서 그때 좀 좋았고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어? 라는 기대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본 금리도 약간 오르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엔화가 약세로 갈 것 같고 더 갈 수도 있어 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건 유가인데 저는 유가를 굉장히 좀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뭐 관세를 올렸으니까 물가가 오를 거야. 또 전 세계 뭐 전 세계라고 너무 과장되는가요? 굉장히 여러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관세를 이만큼 올렸으면 미국 물가는 얼마큼 오를까? 다른 나라 물가는 얼마큼 오를까? 엄청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유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코로나 때 이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120불 넘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유가 몇 불인지 아세요? 60불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내년 평균 유가를 50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50불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50불이 되려면 3에서 70불 왔다 갔다 해도 평균이 50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잘하면 유가 앞에 3자 보는 거 아니야? 유가가 굉장히 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오펙이 올해 봄 이후에 감산, 그러니까 우리 생산을 줄이겠어, 유가를 좀 띄우는 정책을 하겠어라고 하다가 백기투항을 했어요. 미국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오펙이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봄 이후에 증산을 하고 있고 유가는 계속해서 이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40%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후만 해도 유가는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너무 심하죠. 못난이 중에서도 굉장히 못난이 삼형제 중에 대미를 장식할 만한 게 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하락하는 게 유가도 하락했는데 뭐 미국 금리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관세를 올리거나 말거나 미국 소비가 계속해서 좋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밀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많은 돈이 돌아다니게도 해주는 강력한 좀 배경을 잘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포문에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자산에서는 이유가 뭐 다들 사겠다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이유를 10개도 더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좀 수익률이 안 갔던 것들, 이거 여기에서 좀 리스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못난이 삼형제를 꼽아봤고, 유럽 채권, 일본의 엔, 그리고 유가 요 세 개 수익률이 대표적으로 역주행했던 요 세 가지의 자산을 봤더니 오히려 글로벌하게는 돈이 좀 풀리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유럽 국채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가고 있고요. 일본 엔캐리에서 일본에서 돈이 풀려서 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저유가로 인해서 금리를 오히려 좀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돈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럽 국채 금리가 그냥 좀 올라가는 거 말고요. 돈이요. 그럼 유럽 국채에서 돈 빼서 절로 넣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일본 금리도 급등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됐던 게 오히려 빨아들여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유가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지 않는지가 오히려 뭐 주가의 PBR이, PER이 몇 배가 됐다더라. 뭐가 연준이 금리를 얼마를 내린다더라.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세 가지의 포인트다라는 것도 저희가 오히려 지금 시장을 분석하면서 요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세 가지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갑자기 말이 생각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1950년대 연준 의장을 하셨던 분 중에 마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파티가 무르익을 때가 자산 버블이 자산 시장이 막 뜨거워질 때는 펀치볼 유동성을 뭐 금리 인상을 뜻하겠죠. 펀치볼을 싹 제때에 치우는 게 연준의 되게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보신 분들이라면 뭐 펀치볼, 파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비유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늘 고민하거든요. 이거 펀치볼 나는 파티에 막 흥이 취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펀치볼 이거 벌써 치워진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펀치볼들을 와서 펀치볼이 이렇게 펀치볼 안에 그 음료가 줄어들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따라주고 누가 이렇게 와서 따라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에브리띵 랠리부터 못난이 삼형제는 누구일까? 걔네를 조금 앞으로 체크를 하는 게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오히려 좋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골자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저희 돈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좀 쓸쓸하게 혼자 약간 오늘은 돌아버린 언니보다 돈언니 컨셉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돈언니 김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